저 얘기의 일부는 사실 아닌가? 영치금을 진짜 안 넣어준 거 아니냐? 약도 좀 챙겨줄 만한데 진짜 안 챙겨준 거 아닌가? 그 지난번 50여일간 구속됐을 때 그 김건희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왔던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적어도 법치주의, 자기가 그렇게 강조하던 거 아닌가요? 이걸 좀 본인이 실천해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구치소 측에선 건강 이상 없다고 그랬죠. 이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거의 중환자실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근데 모스탄 교수가 접견하러 올 때는 또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접견실에. 몸을 국민의 눈높이,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실도 좀 고심은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약간 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환 여의도 7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또 제헌절이죠. 예전 제헌절은 출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출근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나저나 저희 스튜디오가 거의 뭐 사랑의 스튜디오가 돼가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서로 뭐 참 좋은 말씀들 덕담하시고 나눌 말씀이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 말씀 집중적으로 듣고 계신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생 사람은 설레면서 사는 게 좋은 거죠? 설레면서 산다고? 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혹시 아까 좀 설레셨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김종대 의원님이 설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나는 오늘따라 우리 스튜디오에 이 자유의 기운이 넘치고 자유의 천진난만함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부 우리 애들이 모여서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 아니 뭐 되게 머리를 멋지게 깎으셨어요. 네. 패션도 뭔가 누가 한번 손을 본 것 같은데. 오늘 대충 입고 나오신 거 아닌가 나왔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대단히 반갑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소외되셨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화사하세요. 네. 예. 자, 대단히 반갑고요.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분위기는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청문회 장도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검도 지금 굉장히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비가 엄청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걱정되는 곳이 많고 또 서해안 쪽은 뭐 열차 같은 거 운행도 중단된 곳들이 좀 있던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참사들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모아서 200명을 만나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상 규명에서 힘을 싣겠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사과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 책임자로부터 들을 때는 그래도 좀 위로가 좀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더 생긴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일단 뭐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뭐 대통령이 뭐 국정 책임자로서 대표해서 사과를 하다라고 해서 뭐 희생자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고 뭐 유가족들의 상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유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 모습 자체는 많은 유가족들에게도 또 나름대로의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사실 이 참사들을 바라봤던 우리 국민들도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상처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나아가서 관련해서 또 유가족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진상 규명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입법 제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잘 얘기를 듣고 또 소통을 하면서 또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관련된 법 추가 입법 네, 이런 네, 네. 과정들로 완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과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그런 이제 다른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천재 아니면 사고인데 네. 조사해 보면 인재인 경우가 거의 꽤 많죠.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정부가 부단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신뢰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번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지경에 처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부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구조적이고 오래 묵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살펴보는 지금 당장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런 그 자세와 또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엊그제가 청주 오송 참사 2주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제가 왜 이 건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 추모 기간에 공무원들 음주 자제하고 엄숙하게 추모하라고 지시한 김영환 도지사의 음주 장면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현지 분위기가 이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충북도지사 문제. 네. 그래서 대통령이 요때 행사를 한 부분이 좀 대비되는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후에 추모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명패가 없는 추모였고 또 리본을 거꾸로 단다든지 아예 추모를 금지당했던 행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국가의 품격을 다시 세우고 위로의 어떤 그 반듯한 자세를 갖추는 이 자체 행사는 필요했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 계속 음모론 또 왜곡이 지금 더 확산될 상황이었는데 네. 적절해 보이는 어떤 행사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 국정 책임자로서 꼭 뭐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좀 그렇게 사과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있을 여러 대책들을 또 약속한다는 점들은 꼭 내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정 책임자로서 그럼요.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도 뭐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사, 뭐 특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가볼까 싶은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적 부심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형사소송 그 법안 관련한 책들이 다 다시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치소 버티기에서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특검의 네. 조사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특검 조사가 중단되고 관련 기록들이 전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배당을 받은 법원이 내일 10시 15분에 이 구속 적부심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이제 한 번은 직접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특검이 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검부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끌어내올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려야겠다라는 이제 안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구속 적부심이 확 들어오면서 좀 계획이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영장이 실질 심사도 받았는데 뭐 네. 구속이 이게 적절하냐 이걸 다시 한번 판단 받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구속 적부심 절차야 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니까 할 뭐 수도 이 있다? 부분을 하는 것 자체 뭐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실익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특검의 계획이 이 적부심 청구로 인해서 막 틀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계신데 네. 사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전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 하는 거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구속 적부심을 해서 이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가려보는 거거든요. 구속 적부심은 사실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청구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뭔가 풀어줄 만한 구속이 잘못됐을 만한 사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후 변경이라고는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이건 오히려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사실 적부심이 인정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거의 자도 붙여도 필요가 없고 그냥 가능성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능성까지도 다 보고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부심 청구 뭐 이런 부분은 특검의 지금 큰 계획에서는 특별히 어긋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8시간 동안 그냥 나 부르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일 오전에 적부심 뭐 하게 될 거고요. 네. 아마 저는 기각 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사정 변경이 없는데 뭘 구속 적부심을 결정을 하나요? 지금 구속 영장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부심은 기각이 될 거고 특검으로서는 그러면 기각되고 나서 한 번 더 인치 시도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바로 기소할 것인지 뭐 이 정도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 집을 털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지금 네? 집 털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 전에 하나 짚어볼게. 오늘 이 내란 재판이 있어 요 윤석열 아, 네. 전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재판이 있는데 여기도 네. 당연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갑근 변호사가 그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이 돼가지고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고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구치소 내에 접견실을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서 하루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건강이 좀 안 좋다. 아니 구치소 측에서는 건강 이상 없다고 그랬죠. 이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거의 중환자실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이 간격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에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에 나가잖아요. 네. 재판 끝나고 나서 특검이 이제 바로 데려가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소될 때까지는 안 나올 거다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스탄 교수가 접견하러 올 때는 또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접견실에. 몸을 그렇죠. 일으켜 보려고 했죠. 예. 그러다가 못 선택적으로. 만나니까 네. 또 편지도 썼고. 아, 이런 걸 보면은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접견실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요 말도 좀 간격이 느껴집니다. 아. 모스탄 못 만나서 상심이 좀 너무 컸나?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약간 이해가 되는 거 뭐냐면 그 모스탄 교수를 어제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직접 이제 못 만나니까 손편지를 써가지고 모스탄 선생님께 이제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손편지 글씨가 옛날보다 많이 흐려져. 예, 뭔가 글씨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전에 이제 대국민 글씨 쓸 때 되게 정성 들여서 또박또박 썼던 것 아, 같은데. 필적도 전문이죠, 우리 최민경 기자. 네. 그래서 글씨가 되게 많이 매가리가 없어졌다. 이런 글씨를 딱 보면 그 당시의 상태를 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군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냥 네. 글을 아니 그런데 저도 공감하는 게 예전에 뭐 탄핵을 당했을 때나 또는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그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시건방지고 뭐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당당하던 그 모습이 확실히 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구속영장 심사 때 그 최후 진술 때부터입니다. 나는 혼자다. 고립무원이다. 변호사도 없다. 다 떠났다. 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이 온데간데가 없고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후에도 비슷하게 이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약을 제때 안 챙겨갔다, 영치금을 제때 안 넣어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저 얘기의 일부는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영치금을 진짜 안 넣어준 거 아니냐. 누가요? 약도 좀 챙겨줄 만한데 진짜 안 챙겨준 거 아닌가. 누가요? 그렇게 보니까
그 지난번 50여일간 구속됐을 때 네. 그 김건희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왔던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네.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아, 예. 안에 들어가 있어 보면 좀 사람이 약간 힘이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아니 뭐 아니, 심적으로는 그렇죠. 네. 다 건강하던 사람들도 뭐 저도 안에 이제 들어가면- 형사 사건 많이 해보니까 네. 일단 수사기관에 가야 되면은 전날부터 잠을 잘 못 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죠. 컨디션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이 되면 사실상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래서 그렇죠. 건강하던 사람들도 가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설마 구치소 갔는데 무슨 구치소가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건강이 더 좋아지고 아 여기 와보니 괜찮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도 물론 뭐 힘들고 뭐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적어도 법치주의 자기가 그렇게 강조하던 거 아닌가요? 형사 사법 시스템대로 우리나라가 굴러가고 있다. 이걸 좀 본인이 실천해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다. 아, 근데 이런 와중에 댓글에서 지금 계속 팩트 체크하라고 난리가 나서 뭐요? 제가 한번 체크를 급히 해봤는데 이거 김계리 변호사가 대필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가 있겠는 게 원래 변호사 접견을 할 때 네. 그 아마 모스탄 대사가 그 편지를 주면 갖고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변호인이.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보고 아마 이제 피의자가 불러주고. 거기서 편지를 만약에 자필로 써도 아. 그거를 바로 못 갖고 나와요. 아. 근데 구치소에서 이제 좀 한번 봐야 돼서 하루 이틀 있어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그걸 바로 못 갖고 나가니까 아마 그거를 이제 본인이 적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역시 안 중요한 걸 예리하다. 안 중요한 걸 가지고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아, 그래도 예리하시다. 글씨는 김계리보다 그럴 수 윤석열이 있겠다. 낫다. 네,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랬다고 하는 것 같고요. 김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밀어보면 네. 김계리 선생님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어. 근데 하루 만에 구독자가 8만까지 갔대요. 아, 부러워 죽겠어. 아, 전 진짜 너무 하루 만에 8만. 네. 그리고 첫 번째 올린 그 클립이 10시간 만에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와, 처음에 우리 300명 막 이렇게 시작했을 아, 우리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올랐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 변론도 많이 하고 사건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개몽령만 기억한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채널을 열었고 앞으로도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틀린 언론 보도라든지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박이 되지 않았을 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근데 했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저 그림은 본인 그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좀 아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왼쪽 그림 위에. 같은데, 캐리커처네요. 약간 좀 자폭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뭐 굉장히 그럴 수 또 있죠. 전보다는 훨씬 더 그림 저 화면이 예쁘게 구성이 좀 돼 있네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이게 유튜브의 그 소비자 중에 예.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소위 이제 후원에 대한 의지가 강한 쪽이 그 진영 중에 특히 오른쪽에 극단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 왼쪽 극단의 분들이 많이 그래서 쏘시죠. 사실은 이제 지금 뭐 8만 10만 그러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국민 전체로 볼 땐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 소비자 내지는 구독자의 수요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구독률과 좋아요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 그런데 정말 가짜 뉴스를 척결하고 진실만을 전달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본인 장사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지금 고려가 필요한 게 아닐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상당히 탁하죠. 지금 만약에 내란이 그 죄가 확정이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좌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분노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본인이 율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은 사실 구속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근데 제가 제일
갑갑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전체가 보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 보수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은. 사람들을 두고 보수라고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이 김계리 변호사 채널 있잖아요. 여기도 어쨌든 한정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나 김건희 TV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서 경쟁하게 되면 아마 둘이 분명히 싸울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한참 사이 네. 좋다가도 막상 이제 채널별로 경쟁하면 둘이서 엄청 싸웁니다. 근데 예, 제가 그런 일이 듣기로는 있었죠. 네. 그런데 한때 극우의 광장을 휘어잡던 유튜브들이 최근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어떤 방송이 멈췄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틈새 시장이 열렸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저런 방송을 안 해도 그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최근에 구속 이후엔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예전같이 몰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변해주는 스피커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직접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 상당히 어떤 이렇게 연극이 끝난 무대를 지켜야 되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게 열렸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하면은 표현은 뭐하지만 비즈니스는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진입은 또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정치권 진입의 뜻이 있다고 한번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나 그 진입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좀 가볼까요? 아, 네. 제가 아까 금방 중단했던 이상민 자택 네. 압수수색 내란 내란 특검. 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청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단전 단수 지시에 관해서 내란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를 아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CCTV가 발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상민 그때 장관이 한덕수 당시 총리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의하는 장면이 CCTV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 나와서 얘기한 거는 멀리 종이 쪽지가 보였다. 거기에 단전 단수가 써 있는 걸 멀리서 힐끔 봤다. 예. 이거였는데 아니 CCTV 내용은 문건을 직접 보면서 주고받고 상의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서 봤다는 게 이게 사실상 거짓말 아니냐. 단전 단수에 대해서 쓰여 있는 문건을 주고 모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특검의 방향이 잡힌 거고 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조만간 이제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집에 있던 그 현금. 돈은 지금 없겠죠? 있을래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두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2월 달에 봤다고 하니까 이미 경찰이 왔다 간 뒤로 근데 어디 갔으면 그게 뭐 그냥 어디 무슨 지하철 뭐 사물함에 넣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늘밭에 묻어버리지 않았을까? 돈은 마늘밭으로 가야. 아니면 부추밭인가? 근데 이거 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민 전 그 사실이 장관. 아니다. 네, 허위 사실로. 네. 근데 그게 뭐 한 명의 누가 제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복수의 뭐 경찰관들이 아마 본 근데 이제 것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은 아니었다지 돈이 없었다는 건 아니었고 수백만 원이라고 네. 했어요. 본인은 정도. 몇백만 원이라고 네. 했고 네. 근데 당시에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관이 깜짝 놀랄 만한 액수라고 했는데 뭐 몇백만 원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다른가요? 일이라. 네. 선배님은 그러면 얼마에 놀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명품 가방 얘기도 나오고 맞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명품 가방이 8, 9개가 있었다 예. 그러든가. 근데 그게 이제 캐리어면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백이라면 그게 그렇게 많이 그렇죠. 들어갔을까?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 정치인은 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액수까지 말을 하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곡해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거를 지금 법적 조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언론 그래서- 공지를 했네요. 네. 예. 손배소를 아마 청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제기했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 않은 한 그게 무슨 그렇겠네요. 증거가 있을 리도 없고 근데 사진 안 찍어놨을까? 그러니까 설령 이거는
압수수색의 대상은 대상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갔을 때 집안에 막 그 정도의 현금 같은 게 있다면 사진 정도 찍지 않아요? 글쎄요, 뭐 그건 내란 특검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 특검 입장에서는 당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이 그런 깜짝 놀랄 액수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뭐 언론에 보도된 건 여기까지지만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은 뭐 부정하고는 있지만 뭐 내란 특검은 더 많은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네. 내란 특검으로서도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사를 하면 뭐 나오게 될 거고 네. 특히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그때는 압수수색을 못했다라는 것이지만 사실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은 뭐 특검이 어느 정도는 진술로 파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실명 토크했습니다. 1차 인적쇄신 대상 4명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취를 정리하라, 거취를 네. 밝혀라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습니다.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극악한 해당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거론을 했는지 그 언론인들께서 윤희숙 위원장께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당황은 했겠으나 지금 네. 저 표정은 뭐 어쩔 TV 표정이에요. 사실. 이름 얘기한들 뭐 네. 거취는 밝힐게 나 그대로 있을게 뭐 이런 그런 느낌인가요? 느낌입니다. 네. 근데 저 네. 거명한 4명이 그동안 친윤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윤희숙의 혁신안을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거부 네. 의사를 표명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혁신의 전선을 긋고 거기서 어떤 주된 걸림돌들하고 한판 싸우겠다. 네. 이러다 보니 공교롭게 권성동, 권영세 둘이 빠졌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단기전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조금 원래 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혁신하기 위해서라면은 더 범위를 넓게 잡았을 건데 일단은 국지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이게 보도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4명의 이름을 그냥 순서대로 해갖고 뭐 나, 윤, 장, 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이런 거 이제 네이밍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뭐 예를 들면 윤나 송장이라든지 송장.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나? 또 어떻게 그 송장이 뭡니까? 그건 좀 네, 나경원, 생각해도 윤상현, 좀, 장동혁, 송원석. 예. 네. 낙낙장송을 살짝 해서 장송. 네. 장송으로 갈까요? 장송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장송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장송곡 뭐 아이고, 장송 그러네. 뭐 네. 그것도 그러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정치 이슈를 보면은요, 지금 핫한 인물이 일단 강선우, 이진수,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윤희숙. 적어도 이 나윤 장송이 됐든 송장이 됐든 아무튼 지금 그 밀리지 않아요. 이름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윤희숙이. 네, 그리고 윤희숙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머뉴버링 하는 거에 아직 그렇게 익숙진 않지만 네. 자기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뭐가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인초청산 안 하겠다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슬그머니 사라질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간파를 했고 자기 조직이 없고 세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윤희숙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받아들일 기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렬하게 내가 송장을 외치면서 나윤 장송을 외치면서 이거 들으면서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혁신은 화려할 안 될 거다. 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권이요. 네. 혼자 똑똑하면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본인의 한계인데 그걸 당장 지금 어떻게 시정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리한 윤희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말들 많더라고요. 지금 하나만한 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권건에 이어서 네. 나윤 장송이 문제다. 이제 6명으로 늘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딱
한 사람이라도 지금 윤희숙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럴 바에는 이들이 문제라고 네. 이름이라도 적시하고 아. 그러니까 총 한 발이라도 쏘고. 헛발이라도 내가 쐈다라는 지금 기록은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름을 예를 들어 밝히려면 적어도 권건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문제 시초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권고는 이미 다 알잖아요. 문제라는 아. 건 싼 건데 아. 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자꾸 큰 문제다. 나의 혁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말을 하잖아요. 혁신이 잘 안 될 거라는 식으로. 네. 예를 든다면은 장송이 그랬고 나윤이 그랬고. 그러니까는 일단 하는 거예요. 네. 나 아직 살아 있어. 아. 나는 윤희숙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좀 길어서 그렇지. 이걸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 학자들이 네. 하나라도 빠지면 나 이거 몰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장강설로 길게 논문 쓰듯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8가지나 된 거예요. 그럼 이분 또 박사 아닙니까? 박사들이 그게 한계라니까. 논문식으로 혹시 박사신가? 쓰더라고. 박사는 아니죠. 저는 앞에 박사하고는 보고 거리가 먼 박사입니다. 사람이기 앞에 보고. 때문에. 아니 저는 국방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안 대해서 써요. 많이 알고 계셔요. 예. 그런데 벌써 김용태, 안철수에 이어 윤희숙까지거든요. 네. 난 국민의힘 혁신위를 왜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아, 하겠어요. 전당대를 못 하니까 혁신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데 네. 이 저기 뭐냐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질러 놓으면 나는 혁신파 의도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인적 청산 외치고 당권을 잡았다 이거예요. 혁신파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제 인적 청산은 사실상 안 외치셔도 특검이 다 해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분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방탄할 것이냐 아니면 특검에 그런 어떤 수사가 들어올 때 불체포 동의안을 우리는 수용한다 그럴 것이냐. 나는 혁신파가 이 부분에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은 앞으로 특검 전국이 인적 청산 전국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분명한 태도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데 당 대표가 돼 보십시오. 소속 의원들이 이제 뭐 수사받는다, 뭐 잡혀간다, 뭐 또 뭐 불체포 특권, 뭐 국회 체포동의안 올라온다. 이래 되면은 대부분 막아주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거요.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되는 이 인적 청산론과 혁신의 이 프레임에 네. 진짜 본질이 뭔가 가능한 얘기인가? 네네네. 난 이젠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 벌써 네. 계속 혁신한다고 나온 분들이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함흥차사예요. 아니, 근데 하면 끝이에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국민의힘의 그 희망이 보이는데요. 그래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 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누가 쌍권이 문제고 장송이 문제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불과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래요. 그치. 예. 이게 많이 그래서 좋아지고 지금 이게 느려서 그렇지 네네. 나름 진화가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희망이 이제 보여. 이게 지금 인적 청산이라든지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이 네. 결국 특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계엄이 선포할 때 이걸 해제 결의할 때 참여한 의원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혁신을 주장한 정치인이 있다라는 거는 정당 해산을 시킬 때 상당히 해산하는 쪽에서는 해산하려고 지금 의도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이런 개혁파가 있다. 물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지경으로 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김용태, 안철수, 윤희숙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연대를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네. 결국은 이 정치라는 거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절대 날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거취를 결정한다고 할 때 거취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냥 내 당직 안 맡을게 요 정도도 이제 거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당적을 내려놓을게 뭐 탈당할게 혹은 뭐 의원직 내려놓을게 뭐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총선 불출마. 그죠, 총선 불출마가 제일 불출마 크죠. 네. 그 정도가 이제 제일 아직 멀었어요. 3년이나 네. 남았어요. 그래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뭐 3년 후에 하자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자. 국민의힘의 네. 구조적 문제는 원내와 원외가 너무 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원내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약하고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만 발언권이 있는 듯한 국힘에서는 예, 이런 문화가 가장 두드러진 게 국민의힘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은 배지 떨어져도 그게 더 명예스러워요. 왜냐면 우리는 원해지고 왜냐하면 가서 총알바지 해준 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게 느끼는데 이 청산이라는 게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산이 안 되는 구조로 당의 모든 운영이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산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얘기할 때는 네. 어떻게 청산한다는 방법론을 안 내놓으면 이게 달 보고 짓는 것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맞는데. 예, 이런 문화 자체가 안 바뀌는 이상은 청산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었고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또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죠. 의원직은 지역구 국민들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위임받은 것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총선 불출마만 되더라도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보는 눈들이 많아질 네. 것 같은데 지금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다음 총선 불출마한다고 해도 뭐 3년 남았는데 그 그렇죠. 사이에 뭔 네. 또 변심을 할지 아니에요. 그래도 불출마한다 그러면은 불출마해요 진짜? 아니 일단은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본 사람이 너 출마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불출마한다 그러고 아주 난이도가 큰 네. 호남이나 이런 데 출마하겠다면 그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적어도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그 진정성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당이 그래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죠. 네. 지금 저 강선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네네.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혁신은 언제 된다는 건지 말이 나왔다는 게 희망적이다,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선 전에도 이제 당원들이 변하고 있다, 혁신한다 그랬고 맞아요. 탄핵될 때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보 단일화 할 때도 당원들이 변하고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엔 전당대회 때는 변할 거라 그러고 대체 매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그 변하는 게 도대체 언제냐. 네. 그다음에 구도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친윤이나 구주류들 입김이 더 세지고 있거든요. 네. 잊어버릴만 하면 전환길 부르고 뭐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냥 혁신을 마치 이렇게 어떤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심지어는 강선우 가자면서요. 아니 심지어는 진보 정당도 혁신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황차 그건 그러죠. 예. 그렇지 예. 아니 그런데다가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저녁에 오후에 네. 해가 지는 여의도 쪽을 보세요. 이게 해가 떨어질 때 더 찬란해. 지금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네. 시들을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네. 저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안 갈 거라고 봐요. 또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이 태세 전환도 빨리 지켜보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세계 전환이 아, 빨리 빠르다. 넘어가자고요. 네, 맨날 그래요. 기다리다가 아니 벌써 그만 기다리세요. 그거 아무도 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강선우, 이준수 네.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이 스스로 교체를 결정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종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도 계셨고 이 청문회를 보면서 무섭다라고 감정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고 강선우 후보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의 결정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아이고 보좌관들이 사실 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전직 보좌진 뭐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같은 또 당에서 네.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사실은 뭐 이런 논란이 없고도 흠결이 없는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해서 이재명 정부의 초반에 이제 개혁의 동력을 빠르게 좀 움직여서 가야 되는 게 네. 당연히 이제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성원이고 그런 마음일 텐데 사실은 예상치 못한 뭐 갑자기 갑질 논란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당으로서도 마음이 지금 무겁게 지금 청문회 전국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강선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는 끝났는데 그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보면 일단 청문회 과정 다 끝까지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입장이 변함이 없고 다만 국민의 눈높이,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실도 좀 고심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뭐 지금 댓글도 계속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무슨 갑질이냐 내지는 연봉 그 정도 받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지 이런 댓글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지지를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정당을 지지한다 혹은 뭐 지금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뭐 그러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까지 간다면 나중에 그럼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슈마다 네. 편이 있어요. 진영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진영의 인사와 관련된 건데 하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일련의 문화들이 양쪽에 팽배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를 혁파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그 정도의 일은 해줘야지.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사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연봉이 상당히 이제 뭐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국회의원에 대한 브레인이라든지 정말 업무 보좌를 해야 되는 거지 사적인 그런 그 사생활의 영역에 보좌를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갑질의 차원을 넘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지금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똑같이 말한다라는 전제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현직에 있는 보좌진들은 차마 말을 못하고 근데 제보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언론에. 그래서 그 제보의 내용 중에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있다라는 그런 흉흉한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그럼 전혀 문제가 없이 100% 고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권력 차원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관망하면서 주말쯤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의당 소속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데스노트의 정치적 기능을 한번 되살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부터 장관 인선을 할 때 정의당도 반대했다. 이러면 대부분 저게 잘렸거든요. 그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그때 제목이 그래서 그 나왔었죠. 예, 별칭이 생긴 건데 그건 뭐냐하면 자기들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자기들이 자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당에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의견을 내면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장관 인선 다 끝나고 나면은 저도 청와대 사람들하고 통화해 보면은 그때 정의당 의견이 매우 주요했다. 그것이 참고가 됐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게 제3당의 역할입니다. 정권이 자기 손으로 이걸 자를 수 없을 때 그걸 저기 제3당이 이렇게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이런 게 정치의 전 좋은 기능이라고 보는데 왜 오늘날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이 제3당이 그때보다도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은데 아무 얘기가 없냐. 역할을 못 하느냐. 아무 얘기가 없냐. 난 이것도 정치에 후퇴된 어떤 모양으로 나는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도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 보좌진 갑질 문제에 국민의힘 요구는 보좌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승적으로 받고 그래서 그 보좌관이 증인석에 섰을 때 자기도 한때 아무리 잘렸다 하더라도 모시던 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기본선은 지킬 거라고 봐요. 그 앞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그 보좌관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또 본인의 어떤 부분에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약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어떤 걸 잘 교훈으로 새기고 배워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좀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네. 나는 돌파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실드하고 방어 치다가 네. 그 다음에 뭔가 팩트가 나오면은 언론에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 아니냐. 그리고 제3당은 말이 없다. 이것이 나는 이 어떤 그 공직자 임용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국회에 조금 뭔가 네. 과거에 비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참 이해가 난 진짜 안 되는데 왜요? 네. 강선우 예를 들면 의원이든 아니면 이진숙 총장 같은 사람들을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이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 혹은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라는 게 맞는 건가? 그건 당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네. 분분한 것 같던데. 이진숙이 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지켜야만 흠결이 안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욕은 좀 많이 먹고 아니,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그거와 다른 문제가 네, 있어요. 요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식은 본인이 그쵸, 사퇴하는 자진 건데 사퇴. 네. 그쵸. 안 해요? 어쩐지 안 할 뿐 같단 네, 말이에요. 어제 이 느낌이 느낌은 이제 정말 여기서 그랬습니다.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꼬이는 거죠. 예, 어제 이진숙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하고 고개를 네. 숙였는데 그 본인 논문 표절? 아, 그건 아니다. 그거 비전문가들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이런 거 제외하고 실제로 자기가 다시 카피킬러 돌렸더니 10% 정도 안 나왔다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카피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쓸 때 내가 제일 저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 연구를 내가 따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저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공계 교수들이 아니 논문 그 사업 따온 사람 교수는 교신 저자를 보통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한 제자들이 주저자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럼 우리는 뭐 바보라서 그동안 그렇게 밀어줬냐 이제 이런 입장들을 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숙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관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어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보다는 이진숙 후보자 처리 문제가 상당히 정부에 좀 큰 부담이 되는 게 그 뭔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본인이 결심을 안 하면.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점점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이진숙이 아니면 강선우요? 이진수 이진수? 이제 네. 학자로서 네. 그 표절이 아니다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공계와 문과 사회계가 다르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계 출신으로서 이공계는 저 정도로 똑같아도 괜찮은 건가? 일단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100번을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오히려 여당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총극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사실은 그 자녀 둘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유학을 보낸 것도 뭐 본인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다른 장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교육부 수장을 앉히려는 상황에서 이거는 상당히 그 자식을 키우는 특히 엄마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당당하고 제가 볼 때도 그냥 그만둘 것 같지 않다라는 인상을 강력하게 주는 그래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오히려 정부에 좀 부담되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런데다가 네. 이분은 충남대 지금 현직 총장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강선우 후보는 현직 의원이잖아요.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 차원에서 뭘 하기가 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경력이 네. 자칫 이제 통째로 상당한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도록 그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또 특검 수사 내용도 좀 우리가 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조금 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순직 해병 특검, 해병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VIP 경로서를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시인을 한 것 같아요. 8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이 2023년 7월 30일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왔고요. 윤석열, 김태호, 김용현, 조태용, 임기훈, 이충면, 왕윤종 이름이 다 나왔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3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화내는 거 봤다, 경로한 거 맞다라고 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화를 낸 거는 맞다. 근데 이거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상급자가 이걸 무슨 경로해가지고 뭐 수사 외압을 했다 이 프레임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아마 윤석열 측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로설이 확인됐다고 하면. 화는 낸 건 맞지만 네. 그게 뭘 문제냐? 아니 네.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지금까지 경로가 없었다고 부인한 이유는 외압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근데 경로가 있었고 전화하는 것까지도 들었다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국방부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 가고 해병대 수사단에 전화 가고 이 흐름이 나온 건데 여태까지는 외압 프레임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항명에서 외압으로 이게 전환되는 시발점이 그 경로가 되는 경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대통령이 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경로합니까? 그다음에 경로한 것도 딴 게 아니고 기소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수사가 압수수색해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초동 수사한 다음에 이첩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첩했다는 건 관할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본격 수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화를 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경찰로 넘어간 다음에 대통령 의견을 그리로 전달하면 됐지. 관할권만 바뀐 건데. 그런데 이 경로하기 전날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청와대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수사자료 가져와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도 외압입니다. 왜 수사단에 수사자료를 내놓으라 그럽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화를 낸 것이니까 이거는 뭔가 사전 정보를 갖고서 화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끽해야 2첩까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로비와 외압의 어떤 하나의 흐름,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꼬가 트이면 그 다음에는 외압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로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왜 자료 요구했냐 이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법은 없거든요. 수사 자료 가지고. 네네네. 그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이 초동조사 결과 보고 받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다음에 회의 끝나고 다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기훈 보고서를 들고 온 임기훈 너 남고 너 한 빼고 명 다 더 나가. 남아 이랬어요. 근데 한 명 더 남으라고 한 사람을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국정원장을 남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게 밝혀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김태호 1차장이 쉽게 시인을 했던 이유입니다. 진짜 외압을 넣을 땐 자기는 난 빠졌으니까. 아니다. 예. 그래서 본인 부담이 적으니까 얼른 불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김태호 차장 진술을 받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조태영, 임기훈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무렵에 남으라고 했던 그 무렵에 의미 있는 전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종섭 장관, 두 번째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네. 이런 대로 전화도 그때 거의 동시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장관한테 압력을 넣은 게 아니고 이제 사법 라인들이 동원되기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은 그 직후에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죠.
그 저기 여기저기 다 틀어막고 이거 단속하고 이런 어떤 그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주지. 어떻게 화 한 번 냈다고 그래. 해병대 뭐 5만 군데 다 전화하고 막 국방부 검찰단장이 장관실로 쫓아오고 네. 법무부 관리관이 해병대 전화를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화 한 번 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특검 수사에서 더 밝혀질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아, 특검도 이거 한번 하나만 가볼까요? 또 오신 김에 또 뭐 있어요? 아니 군대 관련한 수사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예. 그 이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거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하 부대 대대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아니, 모든 작전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그 국방부 안에서도 뭐 합참이랑 계속 지금 핑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술인가? 왜냐면 그 이 전에는 이 사람이 합참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라고 했다가 이거 이제 김용대가 다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드론 사령부는 누구 지시를 받는 네. 게 정상이에요? 합참입니다. 합참이요? 네. 예. 합참 지시를 받아서 김용대 사령관이 그러면 다 지시 내린 그건 정상인 거죠? 드론 사령부는 예. 실행부대입니다. 예. 모든 어떤 군사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 군사 작전은 기획 단계부터 합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합참은 합동 작전을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육군하고 해군, 공군이 서로 협조할 일이 있을 때 이 네. 전체를 컨트롤하지만 순수하게 하나의 어떤 병종이 예컨대 뭐 어떤 보병, 포병 뭐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합참의 위임에 의해서 실행부대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명령 계통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거는 군형법이 무지한히 중요하게 뭐 그래야 처벌을 되겠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그 합참은 나중에 통보받거나 아니면은 이해하는 선에서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선에서 역할이 제한되고 대부분 안보실과 드론 작전사가 작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선 그래요. 이게 저기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2022년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한 정상작전이었다. 대응하는 대응작전이었다. 걸로. 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작전이면은 왜 합참의장 책임하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왜 굳이 이런 걸 갖다가 드론사의 내부의 폐쇄적인 어떤 계통만 작동을 하고 그것도 작전 직전에서야 좌표를 드론 사령관이 대대장한테 불러줬거든요. 그것도 중대장한테 직접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사령관이 사령관이. 그러니까 그것도 작전하기 3-4시간 전에. 네. 아니 왜 정상적으로 작전을 하지 이런 모양을 취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정상적 작전이었다 그러는데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때 그런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합참이 예.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나 이런 드론 작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전 협정도 있고 네. 미군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니까 11월에는 합참 지통실을 방문한 김용현 그때 장관이 합참 의장한테 막말을 퍼부면서 개념 없는 놈. 그러면서 쟤 빼 이랬잖아요. 쟤 빼. 아니 군인인데 그렇게 얘기해? 쟤 빼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은요. 이비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에요. 네. 아니, 까놓고 얘기지만은 육군의 정통 엘리트 작전 출신 장군들이 네. 해군군 사람으로 봅니까 그거? 인정 안 맨날 하죠. 개무시했죠. 공군도 무시해. 아주 개무시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와중에서 네. 이 병종 간의 이 출신 군 간의 차이도 있고 네. 합참은 다른 측면을 본단 말이에요. 연합방위 체제라든가 그렇죠. 국제 정세라든가 또 법규도 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죠. 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야 합참이. 그러니까 저 말 잘 듣는 육사 48기가 드론 사령관으로 있는 이번에 저기 내란 사태 주요 핵심 기수 아닙니까? 네.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육사 48기잖아요. 그 동기생이에요. 그리고 저기 전임 사령관이 임기를 8개월이나 남겨놓고 있는데 잘라버리고 5월에 저기 사령관 앉혀서 전문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0월에 작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나 이렇게 또 통하는 하나의 파벌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합참의장 머리 위에서 놀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군 관련 얘기가 네. 재밌는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지금 다 됐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하여튼 요 합참,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지휘 계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정상적인 훈련이었으면 당연히 그 지휘 계통 지켜서 했으면 뭐 큰 문제 없을, 물론 이제 그것도 정전협정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결과예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상황들은 매우 이상하게 돌아간 그 상황들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 합참 그 밑에 혹시 지하 벙커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아니 전 다 가봤는데 다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B1, B2, B3 벙커를 다 가본 사람이고 아니 지하 왜 가보셨냐 여쭤보냐면 지하 같은 데 가면 네.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그때 이 위프 탈취제가 있으면 지하 벙커도 괜찮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요 그래요? 꿉꿉함 여름에 특히나 그 지하 내려가 반지하방 있는데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이 위프만 있으면 그동안은 뭐 막 무슨 방향제 뿌리고 했는데 머리만 아프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지. 그 냄새가 나쁜 냄새 덮으려고 더 센 냄새를 하니까. 이게 친환경이에요? 요거는 친환경이죠. 자연 유래 소나무 에센스 오일을 사용해서 코끝까지 아주 시원한 느낌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쁜 냄새를 잡아서 같이 그냥 사라지는 그 하얗게 그냥 산화되는 친구들이지 그냥 다른 애들처럼 막 이렇게 덮는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전쟁을 시원하게 하냐? 네, 그렇게 8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도 완료한 위프 탈취제고요. 요 큰 거는 뭐 지하 방 같은 데 딱 넣으시면 되고 좀 작은 거 있거든요. 좀 소형은 이제 차량용이나 아니면 옷장 같은 데다 넣어 놓으시면 그동안 악취로 고생하셨던 분들 더 이상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32% 최대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차량용과 옷장용 요 슬림형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얼른 우리 구독자 혜택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냄새 난다. 내 몸에서 꿉꿉한 냄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지금 빨리 위프와 함께 당당하게 위프 당당하게 요 좋은데 위풍당당 아니고 위프당당하게 네. 여러분의 냄새를 주변에 마음껏 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위프 요건 이제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고 세 분도 오늘 깔끔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이현주 의원 모시고 그리고 김용남, 이병철 지난주에 한번 했다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김용남, 이병철 두 분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고 세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